한미관세 안보 협상에 관련 공동문서가 발표됐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핵 연료 관련 권한이 확대되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마무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강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대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발급된 상용면허 1만 7천여 개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 앞으로도 관련 단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플러튼 교육부가 폭발물 설치 위협 신고에 시달렸습니다. 어제 하루 학교 4곳이 폭발물 설치 장소로 지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LA 초용사관 파견 공무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 초용사관 측은 관련 전화에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내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이 마무리돼 공동문서로 발표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소식 손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관세와 안보 협상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자료 내용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리의 오랜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고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지지도 문서에 담겼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또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조달 방안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의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협의가 필요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거를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안보 협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팩트리스트 발표가 지연된 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는 15%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련 양해 각서, MOU에도 서명됐는데 관세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입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그동안 경쟁 상대인 일본, 유럽연합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내왔는데 팩트시트에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하 시점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우리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는 사실상 경쟁국인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못 박았습니다. 향후 부과될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로 합의했습니다. 가구 등 목재, 파생상품 관세는 15%로 낮아졌고 7월 합의 때 포함되지 않은 엔진 등 항공기 부품 관세는 면제됐습니다. 관세 합의의 반대급 격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분야 등에 전략 투자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 규모는 매년 200억 달러를 넘지 않기로 했습니다. MOU의 상업적 합리성을 포함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 점도 앞서 협상한 일본과의 차이점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는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반출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일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개별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시작된 이번 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겨울 폭풍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어젯밤부터 굵어진 빗줄기는 이번 주말 더욱 강해진 뒤 다음 주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비는 최대 4.8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연평균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통제가 시작됐는데 토사가 밀려 내려와 도로가 유실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비상운영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대피 경보를 발효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을 동원해 홍수 피해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모래주머니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주말인 내일과 모레 폭우가 집중되면서 지난 1985년 이후 가장 많은 월간 강우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지역별 기상 상태를 시시각각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LG엔솔 배터리 공장에서 집단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가 단기 비자를 받아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한꺼번에 구금됐습니다. 이 가운데 단기 상용 비자, 비원 비자를 갖고 있던 180여 명은 이후 비자가 복원됐고 이 중 약 30명은 최근 공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락해 비자 재발급 절차를 안내했고 이번 조지아 단속 때문에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이민 전문 변호사 캐런 와인스톡은 의무 구금은 국경이나 공항에서 바로잡힌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며 이미 미국 내에서 거주하다 체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석 심사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지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클레이랜드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달 3일 아리즈 맨디 모라에게 보석 심리를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지아 중부지법에서 나온 첫 사례로 스튜어트 구치소 관할 전역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미 같은 법원에서 15건의 유사한 결정이 추가로 나왔고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포함해 조지아에서 일하는 이민 노동자들에게는 한쪽에서는 비원비자 복원과 현장 복귀가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보수 구금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등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발급됐던 상용 면허 17,000여 개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청이 최근 실시된 감사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불법 체류자들이 상용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에서 발급된 상용 면허 중 25% 상당에 해당하는 17,000여 개의 면허가 취업 허가 기간을 초과하거나 체류 신분이 없는 운전자들에게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문제는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불거졌습니다. 연방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상용 면허 발급을 허가한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을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량국이 관련 면허 취소를 거부할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관련 면허 소지자들에게 60일 이내 면허 효력이 상실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히며 특정 비자 소지자에게만 1년 단위로 면허를 갱신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강화된 상용 면허 취득 조치는 최근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불법 체류 운전자 관련 참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인 밀집 거주지인 플러튼 시가 어제 하루 폭발물 설치 위협 신고에 시달렸습니다. 용의자는 플러튼 교육군의 학교 4곳에 전화를 걸어 위협을 가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를 순찰차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막히면서 주택가 인근은 정차된 차량들로 뒤엉켜 있습니다. 폭발물 위협 전화는 어제 오후 1시 25분쯤 트로이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유니언과 써니힐스 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3곳, 펀드라이브 초등학교에 순차적으로 걸려왔습니다. 플러튼 교육구와 경찰국은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들 학교에 폭발물 탐지견을 포함한 폭발물 전문 인력을 급파했습니다. 폭발물 수색은 4시간여 동안 각 학교에서 이뤄졌는데 플러튼 경찰국은 수사 결과 교내에서 위협이 될 만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 수색 작전으로 학생들의 귀가가 일제히 통제되면서 학부모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학교 밖에서 자녀들을 기다렸습니다. 플러튼 교육군은 어제 발생한 폭발물 위협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교육구 캠퍼스에 경관을 배치해 혹시 모를 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도 관련 전화를 받았는데 치밀한 수법에 깜빡 속을 뻔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어제 걸려온 700으로 시작되는 전화. LA 총영사관이 재외국민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연락 가능한 번호였습니다. 전화 주신 분 누구시죠? 저는 총영사관 영사업무가 김진석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어 남성은 한국 법원에서 긴급한 공문이 왔는데 유선상으로는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며 사실 확인차 총영사관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재차 내용을 요구하자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절차상 지금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취가 되고 있는데 원하시면 녹취에 동의하시는 것을 전제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잠시 후 같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저희가 전화드린 적 없는데 아마 저희 번호 위장해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기자 신분을 밝히자 공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관에서는 공문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전화로 방문을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LA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관 방문을 요청해 의심을 낮춘 뒤 심각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이어 문자 메시지로 관련 링크나 첨부 파일을 보내 열어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해외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능숙한 한국어로 전화를 걸어오기 때문에 신고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현재 LA 총영사관 4층 보이스피싱 유의 공지문을 게재하고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선거가 치러졌던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는 투표 자체가 조작된 엄청난 사기다. 같은 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 White House is working on an executive order to strengthen our elections in this country and to ensure that there cannot be blatant fraud as we've seen in California with their universal mail-in voting system. 레빗 대변인은 유권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표하고 비시민권자에게 우편 투표지가 발송된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도 LA 카운티 내 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당연히 신분증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제 이름과 소셜번호 4자리, 집 주소만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신분증 사진 없이 개인정보만 알면 다른 사람도 투표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내 보수 지역으로 꼽히는 헌팅턴 비치시는 자체적으로 유권자들의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했지만 주 정부는 법률로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선거제도 권한은 주정부가 갖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 합중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주체는 자치권을 갖고 있는 각 주 정부입니다. 우편 투표 제도도 신분증 의무화도 각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한 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이었습니다. 투표소에 가는 것 자체가 꺼려지던 시기, 임시로 우편 투표를 확대했는데 투표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접근성을 높이니 실제 투표 참여가 늘어났다는 이 근거가 아예 영구적인 제도 변경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지를 발송하는 주는 8개 주,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입니다. 나머지 주들은 우편 투표를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텍사스와 엘라베마 등 7개 주는 현장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모두 공화당 주들입니다. 또 조지아와 인디애나, 테네시 등 공화당 주들은 캘리포니아 주와 달리 법률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려 하고 공화당이 선거 보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오래된 일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주의 선거 제도를 선거 조작으로, 민주당은 공화당주의 선거 제도를 투표 억압 행위로 비판합니다. 원점으로 돌아와 현 캘리포니아주 선거 제도에서 허점 또는 오류는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셜리 웨버 캘리포니아주 총무장관도 이번 선거에서 일부 우편투표가 분실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 주들에서도 이와 반대되는 투표 억압이 우려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 재조정, 게리맨더링은 민주주의의 꽃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를 먼저 실행에 옮긴 것은 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들입니다. 앞서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행정명령 역시 다분히 중간선거를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팩트는 우편 투표가 확대되던 시점에 재선에 실패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러니하게도 4년 뒤 대선에서는 같은 선거제도 아래 압승을 거두며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슈 인사이드였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지갑에 미국 여권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서비스는 일단 일부 공항에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채택될 전망입니다.
아이폰 지갑에 신용카드를 넣어 사용하는 애플페이는 물리적인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애플이 앞으로 스마트폰 지갑 기능에 미국 여권을 등록하면 국내선 탑승 시 요구되는 신분 확인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디지털 아이디 기반의 애플페이 기능에 따른 겁니다. 애플은 여권 데이터가 기기에 암호화 저장되며 사용 기록도 남지 않아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리얼 아이디 발급 규정에 따라 실제 여권을 소지한 여행객들이 늘면서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250곳의 공항 탑승 절차에서 애플 지갑 시범 서비스를 허가했는데 탑승객들은 항공편 체크인 후 이뤄지는 보안 심사 통과 절차에서 교통안전청 키오스크의 스마트폰이나 워치를 탭하는 방식으로 신분 확인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청은 애플 지갑에 저장된 여권 정보는 물리적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내선 탑승객들에게 사용을 허가했지만 국제선 탑승객 또는 차량이나 도보로 국경을 오가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iOS 기반의 애플페이 여권이 활성화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삼성페이도 유사한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개막할 예정이던 제3회 어흥문화축제가 기상 악화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어제 플러튼 다운타운 플라자에서 개막할 예정이던 어흥문화축제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기상 악화를 우려한 재단 측은 플러튼이 아닌 세리토스에 자리한 실내로 장소를 옮겨 개최할 것을 추진했는데 이전이 확정된 실내 공간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개막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흥문화축제재단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당초 개최지였던 플러튼 다운타운 플라자에서 제3회 어흥문화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사흘이나 혼조세로 마감한 이번 주는 10주 만에 희비가 엇갈린 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존스가 오늘 가장 크게 타격받았음에도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끝냈는데요. 10만 달러 밑으로 밀린 비트코인이 29주 최저치로 추락한 가운데 몇몇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46%로 줄어든 상황은 오늘도 어김없이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출발과 함께 곧바로 폭락세로 꺾였던 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초반 폭락세를 혼조세로 전격 뒤집었던 모습이 다시 재현된 건데요. 비록 막판의 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음에도 이번 주는 간발의 차이로 하락한 주가 아닌 엇갈린 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경제지표들이 다음 주부터 발표될 예정이고 19일 목요일에는 매그니피선 세븐 중 마지막 남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개장 초 팔자 쪽으로 급격히 쏠렸던 투자 심리가 한때 진정됐지만 결국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막판에 다시 틀어지며 오히려 위기감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